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파도, 장롱도, 금고도, 그리고 28년을 함께 산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딱 한 장.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김재호.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약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28년을 채워온 것들이 단 일주일 만에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순자입니다. 올해로 62.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34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이 30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모든 수식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사람이 믿고 싶을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8년 동안 그랬습니다. 남편 김재호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재호 씨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사람이 참 성실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첫 만남에서 재호 씨는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한테 빌린 옷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눈이 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묵함이 성실함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현실을 알았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건자재 납품 일을 하다가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1994년에 3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1억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재호 씨한테 빚이 좀 있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그 빚이 그 사람 탓으로 생긴 거냐? 아니요, 거래처가 부도난 거래요. 그럼 됐다. 사람이 게을러서 진 빚이 아니면 같이 갚을 수 있다. 어머니는 단순하셨지만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뺐습니다. 직장 생활 8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점심도 도시락 싸서 다니고 버스 2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남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 꼭 갚을게. 저는 웃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우리 돈인데. 그 말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남편은 다시 건자재 납품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고 하나 빌려서 제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은행 대출 500만 원을 받는데 아버지가 땅 문서를 담보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전라도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면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엔 남편 창고에 나가 장부를 정리해줬습니다. 전산도 없던 시절이라 손으로 다 썼습니다. 둘째 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재준이.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해야 할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냥 회사 그만두면 어떨까? 왜? 애가 어린데 내가 있어줘야 하잖아. 나 이제 좀 자리 잡아가니까 내가 벌면 되잖아. 저는 그 말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8년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도 남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남편 사업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창고 하나에서 사무실 하나 딸린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도 2명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3남매가 나눴습니다. 현금과 땅, 제 몫이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빠는 2억 5천, 남동생은 2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좀 적어도 이해해라. 집안일은 아들들이 더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진심이었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 건자재 도매상 하나가 매물로 나왔어. 내가 몇 년 거래해온 곳인데 사장이 은퇴하겠다고. 인수하면 우리 규모가 확 커져. 얼마야? 2억 5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해? 기회는 타이밍이야. 순자야, 내가 이 일 10년 했어. 이거 좋은 거야. 저는 아버지 유산 2억 2천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3천은 대출로 채웠습니다. 그 대출 보증도 제가 섰습니다. 그게 지금 그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재호 건설자재. 나중엔 KJ건설로 이름이 바뀌고 지금은 중견건설회사가 됐습니다. 연매출 300억. 그 씨앗이 아버지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남겨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우리 회사니까, 우리가 함께 키운 거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준이 밑으로 딸 재영이가 생겼고 막내 재민이가 생겼습니다. 셋을 키우면서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시절을 나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바빴지만 가정에 소홀하진 않았습니다. 명절엔 같이 차례를 지냈고 아이들 운동회엔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엔 꽃을 사왔습니다. 싸운 적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재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남편 양복 재킷을 세탁소에 맡기러 가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여성 란제리. 쇼핑몰 이름 옆에 사이즈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66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러 간 뒤에 재호 씨, 이게 뭐야?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봤습니다. 아, 그거. 이 과장네 마누라 생일이라고 해서 직원 선물. 직원 부인한테 란제리를 선물해? 왜 안 돼? 요즘 그런 거 많이 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파고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편안한 일상이 깨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회사는 계속 커졌고
저는 살림을 했습니다. 재준이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윤지. 성격이 차분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재영이는 유학을 갔고 막내 재민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집이 넓어졌습니다. 그 넓음이 처음엔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넓음이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거래처 모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쯤 남편에게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처음엔 아닌 척했습니다. 두 번째엔 물었습니다. 재호 씨, 이 향수 뭐야? 처음 맡는 냄새다.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거야. 뿌려봤지. 또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번째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재준이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재준아. 저 지난주에 강남에서 아빠 차 봤어요. 그래. 근데 조수석에 여자가 있었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몰라요. 나이가 젊어 보였어요. 재준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하기 싫었던 걸 꺼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재호 씨, 요즘 차에 누구 태우고 다녀? 응? 왜? 재준이가 봤대. 여자가 타고 있었다고. 아, 그거. 협력업체 이 부장 딸이야. 면접 보러 가는데 역까지 태워다 줬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나 회사 일로 명예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무슨 명예? 집이랑 회사 지분이야. 세금 문제가 있어서. 요즘 국세청이 배우자 공동명예 쪽을 많이 봐. 변호사가 내 이름으로 단일화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래? 응. 이 세무사도 같은 말 했어.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내가 뭘 안다고 반대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믿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명이, 회사 지분, 두 가지 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게 세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아끼는 거야. 우리 돈 아끼는 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웃은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사업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친구 명숙이가 이혼을 했고 학교 동창 정희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 봄의 일입니다. 남편이 저녁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다녀와야 해. 어디? 베트남. 거래처가 현지 공장 세우는 거 있어서. 얼마나? 일주일. 길어야 열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에도 해외 출장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남편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속옷, 양말, 셔츠, 손수건도 다려서 넣어줬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본 건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친구 명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응, 명숙아. 왜? 너 지금 뭐해? 집에 있지. 왜? 전화 너머로 명숙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순자야, 나 지금 제주도야. 여행 갔어? 응. 그런데 순자야. 왜? 지금 길에서 재호 씨 봤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인데? 아니야. 여기 있어. 분명히 재호 씨야. 내가 10년을 봐온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 혼자야? 또 침묵이었습니다. 명수가 혼자냐고. 아니, 누구랑? 순자야, 나 지금 말하기가. 말해. 명수기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야. 한 30대 초반. 손잡고 걷고 있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베트남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난 10년의 장면들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란제리 영수증, 낯선 향수 냄새, 조수석의 여자, 잦은 출장, 늦은 귀가 전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게 배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배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남편이 제주도에서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그걸 안 건 일주일 뒤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이 한 일이 밝혀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잘 있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받은 뒤로 답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왜 답 없어? 라고 전화라도 했을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일주일을 저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명숙이가 올라와서 이틀을 같이 있어줬습니다. 순자야, 일단 확인을 해야 해. 어떻게 확인해? 당신이 들어오면 정면으로 물어봐. 물어보면 또 발뺌하겠지. 그래도 물어봐야지. 증거 없이 넘어가면 당신만 더 힘들어.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날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지 말자. 울지 말자. 차분하게 물어보자. 대답이 뭐가 됐든 다 들어보자. 그런데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넘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입국이 늦어져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자고 들어갈게.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베트남 출장이었으면 입국 시간을 제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다음 날 낮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햇볕에 탄 얼굴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흐린 우기였는데 어디 갔다 왔어? 베트남이라고 했잖아. 제주도였잖아. 남편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다 다시 평온한 얼굴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숙이가 봤어. 제주도에서. 명숙이가 잘못 본 거겠지. 10년 지기 친구를 잘못 봐? 남편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피곤해. 씻을게.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최순자 씨세요?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동양의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 소송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이혼 소송이요? 네. 김재호 씨가 의뢰하셨습니다. 조만간 서류를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사전에 통보드리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 소송입니다. 최순자 씨 앞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남편이 지금 우리 집 화장실에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공식적인 연락은 서면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양이라는 데서 전화 왔어. 남편이 멈췄습니다. 이혼 소송 낸다고.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수건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 말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됐어. 28년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 등받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언제부터야? 순자야. 말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 됐어.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7년. 아이들이 다 크고 집이 넓어졌다고 느꼈을 때, 외롭다고 느꼈을 때, 남편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을 때, 그 7년 동안 그 여자가 누구야? 알 필요 없어. 내가 알 필요 없어. 순자야, 감정적으로 하지 마. 이미 결정된 거야.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미 결정된 거였습니다. 재산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지금 말해. 집이랑 회사 지분이 다 당신 명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통해서 합의하자고. 10년 전에 명예 바꾼 거.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에 세금 문제라던 명예 변경. 그게 준비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나올게. 변호사한테 연락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너무 커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가방 2개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1시간이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왔습니다. 네. 김재호 씨 의뢰로 왔는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희는 의뢰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모님,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가져갈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파, 장롱, 금고, 거실 TV. 저는 서 있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하나씩 사라지는 걸. 2시간 만에 집이 텅 비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제 패물, 28년치 앨범, 다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준아, 엄마 왜요? 아빠가 이혼 소송 넣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 나 지금 갈게요. 재준이가 왔습니다. 텅 빈 집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이삿짐 사람 보냈어. 아침에 재준이 두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때 재준이 뒤에서 며느리 윤지도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윤지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셋이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좀 알고 있었어요. 재준이가 윤지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재준이 아버지한테 문자가 잘못 왔어요. 어머니 번호랑 제 번호가 저장이 비슷한지 다음 주에 다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왔어요. 다음 주에 다 끝나. 그게 저였습니다. 저를 끝내는 일정이었습니다. 윤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50만 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생활비로 쓰세요. 28년. 두 아들 하나 딸. 아버지 유산. 직장. 제 청춘. 전부 다. 그 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재준이가 그 수표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할게요. 저는 재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마. 엄마. 지금은 하지마. 흥분해서 하면 안 돼. 재준이가 앉았습니다. 셋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 재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저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이미 막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재준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주도 출장, 이삿짐 예약, 변호사 선임, 막내한테 연락. 전부 그 일주일 안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불륜 여행을 떠나면서 동시에 모든 걸 정리한 겁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속옷을 다려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손수건까지.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나쁜 게 남아있다는 걸. 남편이 그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도 무언가를 했다는 걸. 그게 밝혀지는 건 이틀 뒤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진실을 들고 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준이가 간이 테이블이랑 의자 2개를 사다 놨습니다. 냉장고는 원래 빌트인이라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밥은 먹었습니다. 억지로. 재준이가 아침마다 와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며느리 윤지도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그 며칠이 얼마나 버티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한테서 서류가 왔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이혼 사유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파탄. 제 잘못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남편 측에서는 상호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제한도 있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집도 회사 지분도 아무것도 없이 5천만 원. 재준이가 그 서류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재준이가 그렇게 화내는 걸 본 게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아버지 회사에 얼마를 넣었는데 외할아버지 유산이 종잣돈인데 5천이 뭐야? 저는 재준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앉아. 엄마는 화 안 나요? 화가 안 나겠어. 그런데 지금 흥분한다고 해결이 안 돼. 재준이가 앉았습니다.
숨을 몇 번 골랐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해요.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알아보고 있어. 그날 오후 예상 못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회사 격리부장 정 부장. 정 부장은 15년째 남편 회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초창기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정명수입니다. 정 부장.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 부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사모님,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모르고 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자코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법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몇 년 됐습니다. 어디로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손 못 대는 게 있었거든요. 정 부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무감사 준비하다가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데 내역이 거래처가 아니에요. 펼쳤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 업체 결제, 가구 납품. 이게 다 어디야? 제주도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주도에 건물이 있습니다. 사모님 성함은 없고 다른 분 명의로 된 펜션입니다. 다른 분, 그 여자였습니다. 그 펜션 매입 자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가구 비용이 전부 회사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합산하면 정 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11억 8천입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11억.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법인 계좌에서 그분 개인 통장으로 간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해마다 1억에서 2억씩. 총액이 얼마야? 확인된 것만 38억 4천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8억. 7년.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 제가 아이들 밥 차리는 동안, 제가 남편 출장 가방 챙겨주는 동안 회사 돈이 그 여자한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이라 이걸 외부에 신고하면 해고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사모님이 결정하세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 부장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혼자 그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배임, 그 여자한테의 부당 이체. 이건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준이한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준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엄마 아빠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28년의 남편이었으니까, 그래도 미련이 있었으니까, 그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린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 재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학 중인 엄마, 재영아, 저한테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재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 엄마 위자료 요구하면 나한테도 지원 끊는다고 딸한테까지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혼 협조하라고. 그 순간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저는 전화를 끊고 재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아봐줘. 형사 전문으로. 재준이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합의하자. 합의하면 1억 5천까지 올릴게.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안 했습니다. 30분 뒤 또 왔습니다.
내 변호사 비용이 얼마겠어. 소송 길어지면 당신만 힘들어. 합의하는 게 낫잖아.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엔 건강을 내세웠습니다. 동정심을 건드리려는 거였습니다. 28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법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문자를 재준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캡처해도. 재준이가 캡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말할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재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준아, 너도 내 편이 아니야? 재준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준이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저는 재준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잘했어. 그 주 내내 남편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상하자고. 3억까지 올리겠습니다. 3억? 회사 씨앗이 아버지 유산 2억 2천이었는데 38억을 빼돌렸는데 3억?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째 되던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큰형, 시동생한테서였습니다. 순자 씨, 재호 형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형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순자 씨, 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합의해요. 형이 잘해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 망신.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망신이 될 게 두렵다면 잘못을 한 사람이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재준이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정 부장이 준 것들, 이체 내역, 법인카드 거래 내역, 제주도 펜션 등기 서류, 변호사가 꼼꼼히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두 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7년치 내역이 있고 이 정도면 형사처벌 수준입니다. 재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지만 드디어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재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와서 말할게요. 재준이가 온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해요? 10년 전에 명예 변경할 때. 응. 그때 내가 변호사 사무실 심부름 갔잖아요. 그랬지. 재준이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잘못 줬어요. 제가 받아야 할 서류가 아닌 것도 같이 끼어서 왔는데 그때 제가 몰라서 그냥 방에 뒀었거든요. 10년 동안? 네. 이사할 때도 그냥 상자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번에 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제 눈이 멈춘 건 첫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갑 김재호, 을 강미진,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계약 일자 2014년 3월. 10년 전이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투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건물 및 대지. 투자 금액 15억 원. 자금 출처 KJ건설법인 자산운용 명목. 법인 자산운용 명목. 회사 돈으로 뒷장을 받습니다. 추가 약정이 있었습니다. 본 투자 건물은 강미진 단독 명의로 등기하되 실질 공동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향후 처분 시 수익의 40%는 갓김재호에게 귀속. 이 여자랑 공동으로 부동산을 산 겁니다. 회사 돈으로. 그 뒷장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계좌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KJ건설법인 계좌 강미진 개인 계좌. 이체 사유 경영 컨설팅 자물료. 경영 컨설팅 자물료. 30대 초반 여자한테 매달.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재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있으면 달라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였습니다. 명의 변경을 시킨 그 시점에 이미 그 여자와 회사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도장을 찍게 한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는 다 자기 명의, 집도 자기 명의, 그리고 돈은 그 여자한테,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게 치밀했습니다. 10년 동안 재준이가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업무상 횡령의 배임입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서 실형 가능성이 있어요. 실형? 이혼 소송은 어떻게 돼요? 이 자료가 있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이 입증되니까요. 법원이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합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8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순자 씨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처음부터 계산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건 서류를 받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업무상 횡령, 배임, 재산은닉. 변호사가 접수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건물 밖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틀 뒤 남편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5억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또 왔습니다. 7억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사흘째 10억입니다.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협의 안 합니다. 남편이 급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건 형사처벌이 두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소환됐습니다. 검찰청으로. 그 날짜를 재준이한테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소환됐대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홀가분하기도 했고 아무 감정도 없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로 데리고 다녔던 그 여자, 강미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최순자 씨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강미진이에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꼭 전달해야 할 게 있어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분리할 게 없어요. 다음 날 만났습니다. 강남 카페. 강미진은 34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수한 외모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뭔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말해요. 저도 속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재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내랑 오래전에 감정이 끝났고 이혼 합의가 됐다고. 합의가 됐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강미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제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이에요. 열었습니다. 제주도 펜션 명의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강미진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재호 씨가 제주도 펜션을 제 몰래 팔았어요. 저한테는 등기 이전한다고 서류에 사인을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처분한 거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도 속인 겁니다. 매각 대금은요? KJ건설법인 계좌로 들어갔다가 바로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강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최순자 씨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재호 씨 말만 믿은 거예요. 근데 재호 씨가 저도 이용한 거잖아요. 저는 한참 그 여자를 봤습니다. 믿지 않냐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 여자도 공범이었으니까. 알면서 했든 모르면서 했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저처럼 속은 사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 그래도 속은 사람. 왜 저한테 이걸 말해요? 재호 씨 잡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진술할 수 있어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진술 의향서 써줄 수 있어요? 네.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강미진이 서명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강미진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도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홍콩 법인으로 빠져나간 게 확인됩니다. 홍콩. 도주할 생각이었나요? 재산 빼돌리고 이혼 마무리 지으면 본인도 출국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한테 5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아이들한테는 압박을 넣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려 했던 겁니다. 다음 주 검찰에서 남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출국 금지됐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예상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KJ건설 이사회 이사 중 한 명. 박 이사. 초창기부터 남편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박재민입니다. 네, 박 이사.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났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재호 씨 일이 커지면서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납품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한테 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모님이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제가 회사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재산 분할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이사회가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직원들이 불안한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재호 씨 잘못이에요. 사모님, 저는 취하 안 합니다. 박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 민사 쪽 강화해 주세요. 기여도 재산 분할 비율 높이는 쪽으로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자료로는 기여도 60% 이상도 가능합니다. 혼인 전 자산 제공, 사업 자금 지원, 전업주부로서의 기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까지 다 반영되면요. 70% 주장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봤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재준이가 저녁을 사줬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이제 좀 돼. 진짜요? 응. 무서운 게 없어지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 재준이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잠깐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새벽에 도시락 싸는 거 봤어. 응? 유치원 때 눈이 떠져서 나왔는데 엄마가 부엌에 있더라고. 새벽 5시에 아빠 도시락 싸면서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 시절, 그때 엄마 얼굴이 기억나. 그냥 묵묵히 하고 있는 얼굴. 재준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빠가 그러면 안 됐어요. 저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재준아. 네. 엄마 괜찮아. 이제 진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틀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추가 소환됩니다. 이번엔 강미진도 함께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꽃이 보였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곧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28년의 값이 얼마인지 재판은 3달이 걸렸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 3달이 쉬웠냐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힘들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남편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2번째 날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저는 걸었습니다. 3번째 날은 남편이 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저도 많이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결혼에서 망가졌구나. 단지 망가진 이유가 달랐을 뿐. 재판 내내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이체 증빙, 강미진의 진술, 정 부장의 진술, 재준이가 발견한 계약서, 남편 측 변호사는 법인 운영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주도 펜션 인테리어가 법인 운영 비용입니까?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개인명의 여성 통장으로의 이체가 경영 자문료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최순자 씨는 혼인 전 2억 2천만 원의 자산을 피고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28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으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KJ건설 기업 가치, 부동산, 예금, 합산 자산 약 82억. 제 변호사가 70%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은 30%를 제시했습니다. 판사가 두 주장을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판결날, 저는 재준이, 재영이, 재민이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딸 재영이도 유학을 잠깐 중단하고 왔습니다. 복도에서 넷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재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이도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될 거야. 재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을 봤습니다. 다 커버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셋 다 30대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다시 느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형사 판결 먼저. 피고 김재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유죄. 확인된 횡령 금액 38억 4천만 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단 피해 금액 배상 명령이 병행됩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아쉬웠냐고 하면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배상 명령이 병행됩니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 판결.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28년에 걸친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전 원고의 자산 투자 사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기여,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사실을 종합하여. 판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합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재영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82억에 70%, 위자료 2억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남편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침묵.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 햇살이었습니다. 재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재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웃었습니다. 새 아이들이랑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재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밥을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이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28년을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 뭘 하고 싶냐? 처음으로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꽃집 해볼까? 아이들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꽃집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어릴 때 꽃 좋아했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재영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꽃집 어울린다. 재준이도 웃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해드릴게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SNS 마케팅 해드릴게요. 넷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홍 장미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집에 와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꽃을 봤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28년이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28년이 전부 헛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걸로 됐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작은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마포구 골목 안쪽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순잔의 꽃집. 재민이가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첫 게시물에는 노란 프리지아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제다운 것 같았습니다. 60대 초반, 이혼, 혼자. 그런데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엽니다. 꽃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는 손님들한테 꽃을 팝니다. 생일꽃, 위로꽃, 고백꽃. 어제는 80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머니한테 줄 꽃 골라줘.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꽃 좋아하세요, 할머니가? 몰라. 4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저는 웃었습니다. 노란 튤립 한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꽃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말했습니다. 오늘 물어봐 드리세요. 좋아하는 꽃.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28년을 살았고 그 28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억울한가? 네, 억울합니다. 그런데 끝났는가?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꽃집 문을 열었고 내일도 열 것입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재준이한테서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재준이가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꽃집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 꽃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매일 새 꽃이 온다는 것, 매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28년 만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끝.